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싸고 빠르다는 것, 그게 전장의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나는 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읽게 됐습니다. 폴란드 전장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 그건 가격도 브랜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그녀가 알게 된 충격적 진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코엔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에서 15년간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했고 지금은 국방부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우니까요. 그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에서 나토 무기 도입 회의가 있었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 탱크부터 미국의 F-35까지 익숙한 이름들이 오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산 무기 시스템이 언급됐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산 무기라니. 물론 가격은 저렴하겠죠. 빨리 만들어내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참지 못하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싸고 빠르게 나오는 건 알겠는데 실제 전투에서는 어떨지 의문스럽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출장 명령이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ADX 방산 전시회에 참석해서 한국 무기 시스템을 직접 평가하라는 거였습니다.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했지만 속으로는 불쾌했어요. 시간 낭비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6.1 전쟁의 영웅이셨어요. 1967년 이집트 공군기들을 격추시키며 이스라엘 공군 역사에 이름을 남기신 분이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전 경험이 최고의 무기라고요. 책상에서 나온 이론은 하늘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제 철학이 됐습니다. 저 역시 레바논 상공에서 실제 작전을 수행했고 가자지구 폭격 임무도 완수했어요. 총탄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살아남은 경험. 그것이 진짜 군인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전쟁은 70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실제 전쟁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지만 그건 냉전이지 실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수차례 전쟁을 치르며 살아남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을 건 싸움이었어요.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이스라엘의 참전, 제안을 반대하셨던 분 중 한 명이었어요. 우리 힘으로도 벅찬데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셨죠. 강경파 장교다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딸인 제가 지금 한국에 가서 무기를 평가한다니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도와줬던 나라 중 하나일 뿐이다. 그 사실을 잊은 건 아니겠지?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독일이나 미국, 프랑스라면 모를까. 검증된 군사 강국들 말입니다. 한국 무기라니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으로나 유명한 나라 아닌가요? 하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군인이니까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개인적인 감정과 직무는 분리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차피 며칠만 다녀오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출장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깔끔하다는 거였어요. 너무 깔끔했습니다. 공항부터 시내로 가는 길까지 모든 게 반듯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전시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나온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김 과장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영어를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호텔까지 가는 차 안에서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ADX 전시회에서 한국의 최신 무기 시스템들을 직접 보여드리겠다고요. 저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전시회라니. 결국 쇼 아닌가요? 실전과는 거리가 멀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전시회에서 보이는 건 포장일 뿐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ADX 전시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차갑더군요. 김 과장이 먼저 K2 전차 전시 부스로 안내했습니다. 검은 도료로 칠해진 전차가 조명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2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이 얼마나 빠른지, 능동 방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말이에요. 시연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장면들이 나왔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실험실에서 찍은 영상으로만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포장만 잘한 마케팅 무기군요. 시뮬레이션은 누구나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실전에서도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다음은 K9 자주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라고 자랑하더군요. 폴란드, 노르웨이, 인도까지 수출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수출이 많다고 성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팔린 거 아닐까요? KF-21 전투기 모형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자부심이라며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에게는 F-16의 아류작 정도로만 느껴졌습니다. 아직 실전 배치도 안 된 상황 아닌가요? 점심시간에 김 과장이 특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 영상이었어요. 할머니들이 금반지를 내놓고 신혼부부가 금목걸이를 기부하는 장면들 말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이 하나 되어 극복했다는 이야기였죠.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무기를 만든다고요. 국가 생존을 위한 절실함이 기술에 녹아있다고 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감성 마케팅은 전장에서 안 통한다고요.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미 나온 말이었어요. 김 과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만든다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에요. 오후에는 시뮬레이터 체험도 했습니다. K2 전차 조종 시뮬레이터였어요. 조종석에 앉아보니 생각보다 정교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전장의 먼지와 소음, 그리고 죽음의 공포는 시뮬레이터로 재현할 수 없잖아요. 하루 종일 전시회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한 가지였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게 계획대로, 시나리오대로 진행됐어요. 마치 연출된 무대 같았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정말 실전에서 쓸만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잘 포장된 상품일 뿐일까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화려했지만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한 기술 브리핑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제 생각이 바뀔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걸요. 셋째 날 아침 국방부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기술 브리핑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건물 자체는 딱히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관공서 같았어요. 하지만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군요. 회의실에서 각종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K무기 시리즈의 기술 사양부터 수출 현황까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김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나토 자료실을 구경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동맹국들의 무기평가 보고서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별 기대 없이 따라갔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남았고요. 자료실은 생각보다 방대했어요. 각국의 무기 시스템 평가서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더군요. 독일, 프랑스, 미국 자료들 사이에서 한국 관련 파일들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로고가 찍힌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무기평가 보고서였어요. 폴란드군이 직접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2 전차와 한국의 K2 전차를 비교한 표가 있었어요. 수리시간, 부품 수급 속도, 현장 정비 용이성까지 세세하게 분석되어 있더군요. 가장 놀라운 건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보다 K2가 더 빠르고 정비가 쉬웠다고 적혀 있었어요. 실제 전장에서의 평가였습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총탄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말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K2의 자동장전 시스템이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요. 반면 레오파르트는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폴란드 전차대 대장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무기의 멋진 외관이나 브랜드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생존을 위해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한 평가도 있었어요. 사격 정확도는 물론이고 이동과 재배치 속도에서 독일제를 앞섰다고 적혀 있더군요. 특히 혹독한 겨울 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다고 했어요. 저는 파일을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 무기의 이미지와 너무 달랐거든요. 싸고 빠르게 만든 저품질 제품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받은 무기라는 평가였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좋게 평가한 게 아닐까요?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 보고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파일도 보게 됐습니다. 노르웨이군의 K9 평가 보고서였어요. 북극 조건에서의 시험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실제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인도군의 평가서도 있었어요. K9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더군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엔진 성능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가진 선입견과 실제 평가가 너무 달랐거든요. 이 모든 나라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특히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무기보다 생존을 선택한 것이라는 폴란드 장군의 말이었어요. 생존. 그 단어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자료실을 나오면서 김 과장이 물었어요. 어떠셨냐고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흥미롭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 브리핑 시간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폴란드 파일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걸까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실전 경험의 중요성. 그런데 실전에서는 한국 무기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일은 한국군 장교와 직접 대화할 예정이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넷째 날 새로운 통역관을 만났습니다. 민서라고 소개하더군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김 과장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직설적이고 솔직해 보였어요. 민서는 자기소개를 간단히 했습니다. 한국군 통역장교 출신이라고 했어요. 예비역이지만 여전히 군사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영어 실력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군인다운 간결함이 있었어요. 이날은 실제 부대 견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기갑부대로 가서 K2 전차의 실제 훈련을 보는 거였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민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쇼가 아니라 진짜를 보여드리겠다고요. 부대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전시회장에 번쩍이는 조명도 없고 깔끔하게 정돈된 무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흙먼지 날리는 훈련장이었어요. 이게 더 현실적이었죠. K2 전차들이 실제 기동 훈련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소음도 엄청났고 흙먼지도 많이 났습니다. 전시회에서 본 깔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움직이면서 발사한 포탄이 정확히 표적을 맞추더군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요. 시뮬레이터가 아닌 실제 상황에서 말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민서가 물었어요.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정확하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했어요. 훈련과 실전은 다르다고 말이죠. 민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무기가 멋있어서 쓰는 줄 아냐고 물어보더군요. 살아야 하니까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런 정신력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민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1997년 금모으기 운동 영상이었어요. 김 과장이 보여준 것과 같은 내용이었죠. 하지만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어서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모습이었어요.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서 검사를 받는 장면이었죠.
이것도 설명 없이 그냥 보여주기만 했어요. 저는 뭔가 답답했어요. 이 영상들이 무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감성적인 이야기로 제 마음을 돌리려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런 영상이 무기 성능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된다고요. 그게 무기 만드는 방식에도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영웅심이 아니라 집단의 생존 본능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집단주의가 무기 성능을 높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무기는 기술과 경험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정신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민서의 다음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K2 전차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혼자 잘라서 만든 게 아니라 모든 부품 업체들이 협력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부대에서 나오는 길에 실제 전차병을 만났습니다. 20대 중반 정도의 병장이었어요. 민서가 통역해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K2 전차가 정말 믿을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병장이 답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훈련하면서 신뢰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고장도 적고 수리도 쉽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동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실제 훈련에서의 정확도, 민서가 보여준 영상들, 그리고 전차병의 진솔한 이야기까지요. 특히 민서가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기가 멋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 쓴다는 말이요. 그게 정말 한국 무기의 철학인 걸까요?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걸 잊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의 가르침과 제 경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말이에요. 호텔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일은 한국 전쟁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거기서 또 어떤 걸 보게 될까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섯째 날 한국 전쟁 기념관에 갔습니다. 용산에 있는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민서가 안내해줬는데 오늘은 특별히 자료실도 구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기념관 내부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한국 전쟁의 전 과정이 시대순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엔군 참전국 코너도 있더군요. 이스라엘은 없었지만 16개국의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건국 직후여서 참전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의료진 파견은 검토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전시를 둘러보면서 한국 전쟁의 참혹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사진들이 너무 생생했어요. 폐허가 된 서울, 피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병사들의 모습까지요. 이런 전쟁을 겪고도 지금의 한국이 된 거라니 신기했어요. 점심 후에 특별 자료실로 갔습니다. 각국의 외교 문서들이 보관된 곳이었어요. 민서가 이스라엘 관련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혹시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자료 검색을 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1950년 이스라엘 국방부 회의록이 있었어요. 한국 전쟁 참전 여부를 논의한 기록이었습니다. 히브리어와 영어가 섞여 있더군요. 민서가 영어 부분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회의록을 읽어보니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참전 찬성파와 반대파가 치열하게 토론했더군요. 찬성파는 유엔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대파는 이스라엘 자체 방어가 우선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한 문서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 코헨.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당시 공군 대위였던 아버지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아버지는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국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그 뒤에 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민족의 의지를 존경한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개인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한국 상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문서였어요. 왜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요?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인들의 저항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런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끈질기다.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 남아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또 다른 문장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민족이 만든 것이라면 분명 다를 것이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훗날 한국이 강해진다면 그들의 무기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다. 1950년에 이런 예측을 하셨다니요. 아버지는 정말 탁월한 전략가셨던 거네요.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보안 처리되어 있었어요. 당시에는 대외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말씀을 안 하셨던 거군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해안이 있으셨다고 해요. 70년 전에 지금의 한국을 예측하셨다니 대단하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자료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일부분에 불과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을 무시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었어요. 기념관 앞 벤치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한 게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의 진짜 메시지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민서가 옆에 앉더니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혼란스럽다고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민서가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다고 해요. 진실을 마주하는 건 항상 어렵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내용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한국은 우리보다 끈질기다. 정신이 남아있다. 이런 민족이 만든 것이라면 분명 다를 것이다. 이 말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내일이면 한국 출장이 끝납니다. 보고서를 써야 해요. 하지만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졌거든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썼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 생각했던 내용과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솔직하게 써야 할지 아니면 예상했던 대로 써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일주일 동안 자료를 정리했어요. 폴란드 평가서, 민서와의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편지까지요. 모든 걸 종합하니 하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거였어요. 보고서 제목부터 고민했습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 평가라고 평범하게 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경험한 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했어요. 전장에서 가장 강한 무기, 한국이라는 시스템. 서론부터 솔직하게 썼습니다. 저는 편견을 가지고 한국에 갔다고 적었어요. 한국 무기를 저품질 제품으로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것은 완전히 달랐다고 써야 했어요. 본론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폴란드군의 실전 평가, 노르웨이의 극한 테스트, 인도의 고산지대 시험 결과까지요. 숫자로만 봐도 한국 무기의 성능은 검증됐다고 적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진짜 강점은 기술 스펙이 아니라 철학에 있다고 썼어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을 가장 먼저 이뤄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인용했어요. 1950년부터 한국인의 끈질김을 예측했던 해안을 언급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그 예측이 현실이 됐다고 적었어요. 결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무기는 싸고 빠른 게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한 결과다. 이것이 다른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진짜 이유라고 분석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며칠 더 검토했습니다. 혹시 감정적으로 쓴 부분은 없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모든 내용이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국방부 회의에서 발표할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장성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비판적인 평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 반응했어요. 한국 무기의 수출 실적이나 기술 수준에 대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핵심을 말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싸고 빠르지 않다고요. 그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을 가장 먼저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가격이 합리적인 이유도 납기가 빠른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 장성이 질문했어요. 그럼 실제 성능은 어떠냐고요? 저는 폴란드 평가서를 인용했습니다. 레오파르트보다 K2가 실전에서 더 우수했다는 내용을 설명했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데이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왜 갑자기 한국 무기가 주목받게 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70년간 준비해온 결과라고요. 한국 전쟁부터 시작된 생존 본능이 기술력으로 발현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말을 인용했어요. 이런 민족이 만든 것이라면 분명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비판적인 질문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질문들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기술 도입 방안, 장기적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예상과 다른 보고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설득력 있고 근거가 충분하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버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가르침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실전 경험이 최고의 무기라는 말씀. 한국이야말로 그 실전 경험을 70년간 축적해온 나라였던 거예요. 보고서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평가가 아니었어요. 제 편견과 오만을 돌아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때의 경험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다른 나라를 평가할 때도 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보고서는 이스라엘 국방부 내에서 화제가 됐어요. 한국과의 무기 기술 협력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민서에게 메일을 쓰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연락처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동안 써보려고 했지만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메일 제목을 고민했어요. 그냥 안부 인사라고 쓸 수도 있었지만 그건 제 진심과 맞지 않았어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조국이 가르쳐준 것들에 대해서. 본문은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민서 씨, 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이 됐네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당신과 나눈 대화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어서 솔직한 마음을 적었어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저는 오만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무시했고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을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더군요. 당신이 보여준 영상들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1997년 금모으기 운동에서 할머니가 금반지를 내놓던 모습, 2020년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서 질서정연하게 줄 서던 사람들의 모습까지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게 바로 한국 무기의 진짜 힘이었다는 걸요. 개인의 영웅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본능. 그것이 기술력으로 발현된 결과가 K2, K9, KF-21이었던 거죠. 특히 당신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무기가 멋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 쓴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정답이었어요. 숫자나 스펙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무기의 힘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셨더라고요. 70년 전에 이미 한국의 가능성을 내다보셨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끈질기다고 정신이 남아있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메시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제 보고서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도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뿌듯하면서도 책임감을 느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개인적인 변화예요. 이제 다른 나라를 볼 때도 겸손해졌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나라에는 그들만의 이유와 철학이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메일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당신의 조국이 만든 무기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 같은 고집불통 군인의 마음까지도 말이에요. 그게 진짜 강한 무기의 모습이 아닐까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이스라엘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답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민서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짧지만 따뜻한 내용이었습니다. 엘레나 씨의 변화가 진짜 무기보다 더 강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게 진정한 동맹이라고 했어요. 그 답장을 읽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무기 기술이 아니라 겸손과 존중이었어요. 그리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법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하 장교들에게도 자주 말해요.
실전 경험만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다른 나라의 경험과 철학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전 데이터라고 해요. 그들도 처음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짓지만 점점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한국 출장 보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국방부의 표준 사례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 무기를 평가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말이죠. 가끔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이제야 진짜 군인이 됐구나. 저는 한국의 무기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돌아왔어요. 기술보다 강한 정신을, 개인보다 큰 공동체를, 그리고 겸손함의 진짜 힘을 배웠습니다. 지금 저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거예요. 한국 무기의 진짜 비밀이 뭐냐고요? 그건 바로 배우려는 자세라고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마음이 만든 결과라고요. 이제는 배울 시간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함께 말이에요.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분단 국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짜 모습을,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흘린 땀방울, 과학자들이 밤새워 연구한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